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입지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교재는 106페이지를 보세요. 106페이지 여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교재로 때 뒤에서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훨씬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아서 본 과정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지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먼저 1번 챕터 관련 내용입니다. 중요성은 좀 낮지만 우리가 또 용어 정리는 한 번쯤 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입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지는 한문으로 써보면 설립, 땅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땅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 있다. 그럼 자, 이 학원 건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학원 건물이 이처럼 어때?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소, 즉 어떠한 경제 주체가, 자, 이것은 경제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 이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말합니까? 입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입지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학원 건물이 아무 땅에나 들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된다. 뭐 또 주차시설이 좋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이 조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다.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입지 조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문 조건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기후, 강수 이 같은 건 어디에 나갈까요? 자연 조건에서 있겠죠? 도로, 철도 어디 갑니까? 인문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전 우리 입지 조건을 자연 조건, 인문 조건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소 통제, 극복 가능한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인문 조건이다. 자연 조건은 통제, 극복하기가 더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땅을 어때?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학원 건물을 짓더라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입지 조건을 갖춘 이 땅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지 선정이다. 자, 입지 들어설 자리, 선정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 참, 입지를 선정할 때도 토지의 어떤 위치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토지 위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하나는 뭡니까?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물리적 위치다,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위치인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는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토지의 어떤 성 관련됩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 위치는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상대 위치를 우리 경제적 위치다, 인문적 위치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변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내 땅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자, 이는 위치의 가변성 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토지의 위치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 위치, 또 하나는 상대적 위치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 중에서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을 결정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될까요? 상대적 위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절대적 위치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선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적 위치까지 이 모두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상대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입지 선정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지 선정의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이 같은 경우는 쾌적성, 편리성을,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을 입지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입조건이 어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입조건 어때? 서로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래서 어때?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랄지도 어디 입지냐 여기 따라서 상표의 질은 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입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입지, 입조건, 입선정, 용어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1번 챕터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역시 밑줄을 그어진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페이지 보세요. 우측 보시면 이제 1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챕터 농업 입지론이다 소개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것은 자, 입지론이 발달한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야. 과정인데 입지론의 발달 과정도 동양과 서양이 달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 주거입지 중심으로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주거입지 중심으로서 입지론 발달에 여기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뭡니까? 풍수 지리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평생 살 집을 말해서는 꼭 어때? 직관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몇 자리 잡으러? 그죠? 뭐 때문입니까? 풍수지리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제 집은 없습니다. 제 집은 없어요. 하지만 평생 살 집은 얼마 전에 마련해 놨습니다. 예, 몇 자리 잡아놨다고요? 예. 다음 서양입니다. 서양에서는 주거입지 이보다는 오히려 어때?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농업입지론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입지, 상업입지, 자, 이것은 순으로 발달했는데, 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입지 연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공업입지 연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업입지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큰 흐름을 보면,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런 수로 입지론이 발달했다. 참고만 하시고, 참, 서양에서는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기 때문에, 주거입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지론 관련해서 학습할 건 4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거입지 관련된 부분 있죠. 다음 농업입지, 그리고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세 번째 챕터에 농업입지론이 소개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뭐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이런 순으로 우리 교재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농업입지 이 관련 내용은 이미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튀넨의 위치 제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고립국 이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농업입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대이론, 이걸 먼저 지금 학습했던 거예요. 설명 다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세 번째 도시는 농업입지론이다.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어져 있죠? 이미 우리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박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 즉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입지는 이야기 다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하다 보시면 4번 챕터 주거지 입선자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분이 여기는 주거입지 이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거입지 이분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아예 보지 마세요. 포기하는데 어렵기만 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설명드리면 될 내용이에요. 근데 40분 동안 과거에도 설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면 대부분들이 소련말, 중국말로 듣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듣고 있더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한 3번 반복해봤어요. 또 하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한두 명 한국말로 들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3번 연속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연속. 그리고 그래도 한두 명 정도만 한국말로 들리고 나머지는 다 소리말로 들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 회마다 출제된다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물론 안 나온다 보장은 못하겠지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감히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챕터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를 보세요. 111페이지는 5번 챕터 상업지 입선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바로 여기는 상업입지론
관련된 부분이다. 상업일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시험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업 입지와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제 공업 입지도 간혹 출제 때문에 오늘 일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에서 큰 핵심된 건 결국 상업 입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물의 1번.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할 수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우리가 상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권은 뭡니까?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배우지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지란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우지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상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권 즉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객이 있으면 당연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상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 구역을 정의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또 이런 생각합시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를 쓸 때 조건은 좋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지역면이 넓을수록 배우지를 써 상권 써 조건은 좋겠지요. 다음 고객의 소수이 높을수록 어때? 상권 배우지 조건은 좋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고객의 사회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 더 좋겠죠. 그죠? 자, 우리는 항목 하나씩을 살펴보고 이제 결합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우리 시험에 오래전 출제가 됐죠. 인구 밀도가 높다라면 고객 밀도가 낮더라도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났어요. 이제는 두 개로 결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쉽게 우리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고객 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 가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리 이 지역에 사람이 많아도 내 가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면 좋은 상권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다면 고객 밀도가 낮더라도 좋은 상권이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문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만 고객 밀도 역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에 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 이 질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밍크 코트가 있습니다. 민코트, 그리고 우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민코트 사러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 갑니까? 아니잖아요. 민코트 사러 백화점 간다 할 수 있겠지요. 백화점. 자, 다음 우유 삽니다. 자, 단지 우유만 사러 백화점까지 합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죠? 동네 슈퍼 편의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민코트 우유 지금 두 개를 비교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구입 빈도 그리고 상권의 규모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게 그럼 민코트 우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민코트는 자꾸 사는 겁니까? 어쩌다 한번 사는 겁니까? 물론 자꾸 사고야 싶겠죠. 그렇지만 자꾸 사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생에 한 번도 못 살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집에 있는 언니처럼. 예, 좋습니다. 일단 민코트는 구입빈도는 어때?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유는 자꾸 사는 거지요. 구입빈도는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권의 규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백화점, 슈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권의 규모는 어디가 더 훨씬 넓습니까? 백화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상권의 규모는 백화점이 더 크고 슈퍼는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내에 봤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리고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때? 작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자, 구입 빈도와 상권 규모 여기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고객들이 자꾸 사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사는 건 어때? 고객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고객 가게에서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의 상점의 상권의 규모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작아진다. 그래서 구입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점이 또 나오면 구입 빈도가 높다 일어나면 자꾸 이런 사실하는 이야기예요. 우유 구입 빈도가 높다.
미코트 구입빈도 낮다. 이걸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출제다가 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자,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때? 상권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됐죠? 상권의 규모는 오히려 때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 더 해놓으시고, 다음 이것은 상권의 범위, 이 자체가 항상 고정됐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 상권의 범위도 유동적,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권에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12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2번. 자,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공간 균배의 원리다라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쟁하는 점포 간에는 공간을 어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공간 균배의 원리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공간 균배 원리, 여기에 있을 때 점포 유형이 4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균배 원리가 뭘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포 유형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집 심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진원 점포. 다음은 집 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산재성 점포,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처럼 자, 4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이제 상권 배후지가 있다. 좋습니다. 하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중심입니다. 중심. 여기에 모여있는 게 유리한 업종의 점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뭡니까?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집 모여든다. 심 어디에? 중심. 그래서 배후지 상권의 중심에 모여있는 게 유리한 업종의 점포를 뭡니까?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성 점포의 가장 대표되는 예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백화점, 도매상, 보석상, 귀금속점, 이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보세요. 집 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집 모여든다. 재 있을 자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같은 업종의 부득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도시를 만나면 여기에 가구점이 이렇게 있으면 또 가구점 있고 가구점 있잖아요. 이처럼 같은 업종에서 서로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고객의 기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이 때 여기 들어오고 물건 살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서로 매출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점포형을 우리가 집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 예가 바로 뭡니까? 가구점, 공구점,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산재성입니다. 산성은 이게 뭡니까? 흩어지다는 거죠. 흩어져 있을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서로 불리합니다. 자, 동네 슈퍼 또 편의점 따닥 붙어 있어요. 그럼 유리하니까 불리하죠. 불리하죠.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 이게 산재성 점포가 되겠다. 그래서 이처럼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게 산재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잡화점이라든지, 잡화점인데 세탁소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했어요? 잡세 이렇게 잘했죠? 잡세, 잡화점, 세탁소다라는 겁니다. 다음 국부적 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특정 지역에만 모여 있다니, 아무데나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정지에 가야만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이 도시에 여기에 돌산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도시 외곽에 돌산이 있더라. 그럼 돌산 아래 가니까 어떻습니까? 석재상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석재상은 아무데나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지에 가야만 모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도시 외곽에 여기도 돌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돌산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모여있다. 참 특정한 장소에만 모여있는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간 균배울 때는 점포형 4가지가 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생각하시고, 예를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백화점, 도매상, 보석상, 귀금속점 어디 합니까? 집심성 점포가 되겠죠. 다음은 가구점, 공구점이다. 이건 뭡니까? 집재성 점포가 되겠죠. 다음 잡화점, 세탁소는 어디 합니까? 산재성. 석재상은 국부적 집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 또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도매점, 소매점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매상은 어디 합니까? 집심성 점포가 되겠죠. 다음 소매점은 어디 합니까? 산재성 점포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상품의 유형별 점포의 분류다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또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 편의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품. 다음은 이제 선매품. 다음은 전문품. 이 같은 이제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편의품이라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일상생활용품이에요. 그럼 일상생활용품인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뭐라 합니까? 편의품 점 이렇게 표현하겠죠. 점은 뭡니까? 점포. 다음 이제 선매품이라는 게 있어요. 선매품은 이제 고객의 기호가 반영 상품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선매품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구라든지 웨딩드레스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지요. 좀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뭡니까? 선매품 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문품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무리 멀어도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제품이 바로 전문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품 핸드백, 명품 시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뭡니까? 전문품 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에 대한 비용이나 노력 이걸 아끼지 않는 제품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문품. 아무리 멀어도 사러 간다는 이야기,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문품이다. 이걸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품 점이란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기억번. 자, 첫 번째 중간점 시는 일상생활 필수품이다 나와 있죠? 점 일상생활용품.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편의품. 이걸 취급하는 점포를 편의품 점이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첫 번째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점 통해서 비교한 후 구매하는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고객의 기호가 반영된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뭐라 합니까? 선매품. 이런 선매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바로 뭡니까? 선매품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멀다고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전문품. 그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품 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양고 3번입니다. 양호 3번 시는 상권 분석 모형이다. 소리죠? 사실 여기가 상업 입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표 양호 3번에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3번에 별표 6개 해놓으시고, 자, 이분이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상업 입지론이다. 이분이 되겠는데, 이때 상업 입지론은 상권, 즉 배우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입지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주로 4가지예요. 4가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동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들이 우리 시험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게 있지요. 아주 높은 게 바로 뭡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2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이 2가지만 번갈아가면서 출제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레일리 모형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허프 나올 때 됐다 예상했겠죠? 그래서 지난 시험은 허프 모형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레일리, 허프 모형,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되시고, 그 다음으로 간혹 출제되는 게 바로 이제 컨버스의 동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빈도 가장 높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황sak 모형 이 2가지는 저희들이 인력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3, 4로에서 이 2가지는 한 번 더 설명해서 반복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밀렵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로 이야기는 저희 5, 6 과정쯤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드리겠는데, 자, 여름 교재 114페이지를 보세요. 114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소개되는데, 이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일리는 2 도시를 대상한 겁니다. 자, 여기에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즉 A, B 2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2 도시 있고 2 도시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어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고객들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도 사이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임이 바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도시도 여기 있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 얼마큼 유인할 것인가?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힘.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인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인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유인력이다. 그럼 자, 유인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잡아당긴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모형을 활용해서,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크기에는 비례한다. 거리에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때 레일리는 크기를 주로 뭘로 고르시는가? 인구수를 고려합니다. 이 크기는 자,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유인력을 공식 만드는데 한쪽은 비례합니다. 한쪽은 반비례하네요. 그렇죠? 한쪽은 비례, 한쪽은 반비례가 당연히 이는 뭡니까? 분모, 분자의 관계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분모, 분자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유인력은 자, 이제 비례하는 건 자,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분자. 자, 그래서 비례하는 게 뭡니까? 크기. 다음 반비례가 뭡니까? 분모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암기상이에요. 자,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 생각하시고, 레일리는 이 크기를 뭘 고려했습니까? 인구수. 크기로 인구수. 자, 이걸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노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네, 유인력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거리는 뭘수록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거리는 좀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 유인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는데 여기에 A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 도시,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의 인구도 7만 명이고요. B 도시 인구도 7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A와 B 두 도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객들을 자,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일리였다면 유인력은 어떻습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크기는 뭘 고려합니까? 인구수. 그럼 인구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인구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두 도시가 크게 크면 잡았다는 힘도 똑같겠지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 정도됩니까? 중간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지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A 도시. A 도시가 유인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여기는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B 도시. B 도시가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했다면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도시가 있고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A 도시의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42만 명이고 B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도 사이에 고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고객들을
고객들 A 도시도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상권 형태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벌써 이제 A는 인구가 42만, B는 얼마입니까? 7만. 그럼 결국 인구가 다르잖아요. 인구가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어때? 유인한다는 거지요.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쪽에 더 가까울까요? B 도시 쪽에 더 가까울까요? B가 되겠지요. B 도시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 크게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끌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왜 여기서 설명했죠. 자, 여기는 고객들은 결국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A 도시가 유인하는 거고, 여기는 고객들은 물건 사러 B 도시로 간다. B 도시가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 크기가 다른 경우 이때 이제 상권형은 오히려 어때? 오히려 크기가 작은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그다음에 결국 크기가 큰 쪽에서 더 멀리 결정이 되겠죠. 그만큼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 문제 대비를 하겠는데,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들어있죠? 그 박스에 공식이 있네요. 밑줄 긋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5페이지예요. 상단에 니은번에 공식이 들어있죠? 그런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머리만 뒤지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공식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의 비법으로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비법이 바로 뭡니까? 이것 딱 하나 외우는 겁니다. 우리 교재 나오는 식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딱 외워놓고 이걸로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비법이에요. 보이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5페이지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문제도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예요. 그런데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차의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묻고 있죠.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B 도시는 구매할 수 가정한다는 거죠. 자, 이때 조정 보니까 A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이지요. 자, 이 시험 A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B 도시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다로 주어져 있지요. 다음 C 도시의 자, 인구는 얼마입니까? 5만 명. 자, 다음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입니다. 자,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어때? 10km. 다음 C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5k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결국 C 도시는 이 5만 명 중에 몇 명이 A 도시로 물건 사러 가고 C 도시는 5만 명 중에 몇 명이 B 도시로 물건 사러 가냐,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래서 알겠죠? A 도시가 C 도시는 고객 얼마를 유인할 것인가? 그죠? 다음 B 도시가 C 도시 고객 얼마를 유인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어때?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유인력 이걸 빨리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유인력 이걸 빨리 구하자. 그럼 자, A 도시의 유인력 계산해 봅시다. 자, 유인력 어떻게 구한댔어요? 거리 제분의 크기라 그랬지요. 거리 얼마입니까? 10. 10의 제곱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0만. 크기는 뭘 고려한다? 인구수. 자, 이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40만을 10의 제곱인 100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4천. 4천 나온다는 이야기요. 자, 계산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40만을 10의 100으로 나오니까 4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B의 유인력 역시 구해봅시다. 자, 거리 얼마입니까? 5죠? 5의 제곱이죠. 크기는 인구수 얼마입니까? 10만. 자, 그럼 10만을 5의 제곱인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0만 나누기 25 해보세요. 예, 얼마입니까? 역시 4천 나온다 할 수 있겠지요. 4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를 통해서 A도 유인할 수 있고 B도 유인할 수 있는데 A 도시의 유인력은 얼마입니까? 4천. B 도시의 유인력도 어때? 4천이라는 이야기예요. 4천이다. 이제 유인력 계산했습니다. 밑에 A가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이거 확률서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풀어버리면 전체는 뭐가 됩니까? 전체는 자,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의 합이 어때? 전체가 되겠죠.
이 중에 A가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이걸 살펴볼 때 확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는 얼마입니까? A와 B 더하니까 8,000이 되겠네요. 전체는 8,000이다. 그리고 A는 얼마입니까? 4,000. 약분하니까 2분의 1, 0.5가 되겠죠? 0.5. 따라서 A가 유효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가 50%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C도시 인구 5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만 5천 명이다.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바로 C도시 인구 5만 명 모두가 구매자라 했어요. 모두가 구매자고 A도시 아니면 어때? B도시만 물건 산다 그랬습니다. 그 5만 명 모두가 구매자니까 이 중에 50%를 A가 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명입니까? 2만 5천 명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찾았어요. 이제 A도시 자 2만 5천 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지 B도시가 유인하겠죠? 몇 명입니까? 2만 5천 명이다 할 수 있겠죠? B도시 2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도시 2만 5천, B도시 2만 5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방법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해설은 하지만 해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연습하시면 이게 떠올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A의 유인력 얼마입니까? 4,000. B의 유인력 얼마입니까? 4,000. 그럼 유인력이 같다는 이야기는 같다는 유인력은 어때? 확률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자 둘이 유인해서 힘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A의 유인해서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 B도 어때? 50%잖아요. 그렇죠? 50%니까 더 이상 계산시 5만 명 중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구매자니까 5만 명 계산해서 50%로 서로 어때? 나눠서 유인한다. 2만 5천 명. 자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어때? 이것만 통해서 답은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멸 법칙은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반드시 계산 문제 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하다 보시면 동물 3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소개되는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상점, B 상점 두 개의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점을 우리 시험에서는 뭐 쇼핑센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대형 할인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점이다. 이 배수인데 자 A 상점, B 상점 두 개의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 두 상점인데 A 상점부터 상권의 현계 분기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B 상점부터 상권의 현계 분기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결국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응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A 상점부터 얼마나 떨어진 지점이 상권의 현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또 외우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B도시도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적어서 여러분이 이분도 이래서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A 상점부터 얼마나 떨어진 점이 상권의 현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 구하는 공식과 B 상점부터 얼마 떨어진 점이 상권의 현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지금 공식 때 두 개를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하나만 외우는 거죠. 하나만 외우는 건데 뭘 기준한다? 무조건 A를 기준한다는 A를. 자, 이처럼 A, B 두 개의 상점이 딱 가정하고 무조건 우리 어때? A를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A를 기준한다. 그래서 이제 A로부터 몇 킬로 던짐이 분기점일 것인가 이걸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는 뭘 기준한다 했어요? A를 기준한다는 겁니다. A를 기준하고 사실 앞으로도 우리 예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A에서 B까지 어때? 거리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알려주면 A로부터 몇 킬로 던짐이 상권의 현계 분기점일 것인가 이거 찾아내면 혹시 지문에서 B로부터 몇 킬로 이걸 묻더라도 전체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공식을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A로부터 몇 킬로 던짐이 상권의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건 자, 먼저 분모값입니다. 1 플러스 자 A로부터니까 A가 기준이니까 항상 기준인 게 분모값이에요. 그래서 A의 면적입니다. 면적 여기에 대한 B의 면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실 면적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구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취해준다. 그리고 분자는 A에서 B까지 어때? 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로부터 상권의 경계 분기점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식 암기상입니다. 자, 어떻게 구합니까? 1 플러스, 자, 우리는 지금 A를 기준으로 했어요. 1 플러스 A 면적에 대한 B 면적의 제곱근이다. 여기는 어때? A에서 B까지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고 B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여서 A 상점부터 B 상점까지의 거리가 어때? 8km입니다. 8km인데 이제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1000 제곱미터 되어 있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9000 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정하에서 상권의 경계 분기점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뭘 기준한다? A를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A를 기준해서 이 공식 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이제 1 플러스 A를 기준이니까 분모값이 뭐가 된다? A의 면적이다. 얼마입니까? 1000. 다음 B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9000. 여기에 제곱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어때? A에서 B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항상 우리는 제곱근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풀어야 된다. 자, 보세요. 1000분의 9000이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됩니까? 9가 되잖아요. 그럼 9의 제곱근이다. 얼마입니까? 3. 이게 안 떠오르면 자, 여러분이 가지신 이 계산기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계산기에 그대로 9 한번 눌러보세요. 9 누르셨죠? 9 누르셨죠? 예. 항상 학교는 시간에 옆에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고 했어요. 가지고서 수업 시작할 때 옆에 계산기 딱 놔두고 학습한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그레이트. 예. 그리고 학교는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계산기를 아직도 안 가져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스투핏. 됐습니다. 예. 자, 다음 주는 꼭 좀 가져오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에 9 한번 눌러보세요. 9. 누르셨죠? 그래서 제곱근을 어떻게 그러시냐? 여기에 루트만 바로 눌렀어요. 루트만 딱 누르면 화면 얼마입니까? 3. 나오죠?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289의 제곱근 이 값을 계산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잡으세요. 280의 제곱근이다. 안 떠오르잖아요. 잘 안 떠오르죠? 어떻게 했나? 바로 그냥 계산기에 289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루트만 누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17. 이렇게 어때? 찾아내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도 종종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기 준비할 때 어때? 루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활용이 좀 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값 계산합시다. 자, 1000분의 900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9. 9의 제곱은 얼마예요? 3. 그럼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됩니까? 4분의 8이죠. 4분의 8이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2. 그럼 다 찾았네, 이제. 자, 주어진 조건을 쓸 때 A로부터 얼마입니까? 2km 떨어진 지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에서 보기를 보시면서 A로부터 이렇게 하면 뭡니까? 2km. 이거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보기에 B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B로부터 이렇게 하면 당연히 A로부터 2km 떨어지니까 전체가 8km잖아요. 8km니까 B로부터는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6km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2개 외울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기억하자. 우리는 뭘 기준했습니까? A를 기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1 플러스 A의 면적이란 B의 면적의 제곱근, 여기란 A에서 B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115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기억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지를 응용하여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를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할 수 있겠지요. 2번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어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9번 A 도시로부터 분기점이다. 그럼 우리 A 상점부터 분기점 구해봤지요. 자, 1 플러스 A의 면적이란 B의 면적의 제곱근, 여기에 대한
이제 A에서 B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에 넘기시면 7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7번. 자, 이 예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풀었던 부분들이에요. 이미 다 풀어드렸습니다. 보기 보니까 A로부터 나왔죠? A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2킬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상업 입증원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 분기점 모형, 두 가지 모두가 어때? 모두가 두 도시 또는 두 상점만 있을 경우를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레일리의 소매치는 두 도시잖아요. 컨버스 분기점은 어때요? 상점 두 개잖아요. 그럼 두 도시, 두 상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두 도시인지 상점이 딱 두 군데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때? 이 모형들이 아주 유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대 대도시처럼 구매 주식이 여러 군데 있다는, 여러 군데, 백화점 여러 군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포함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 이 자체는 이제 구매 중점이 여러 군데 있는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대도시의 쇼핑 패턴 일 결정하는 모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프 모형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